이번 소식은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NATO와 정식으로 소형 원자로, 즉 SMR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곧 국제 핵기술 질서의 대변동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핵에너지 주도권이 서울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전략 요충국들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적 이유 그 이상으로 외교적, 군사적 신뢰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SMR 기술이 뛰어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까요? 미국도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프랑스 역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저는 이번 선택이 기술보다 훨씬 더 깊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NATO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워싱턴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제는 동맹국이 아니라 주도국으로 격상된 셈이죠. 맞습니다.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동맹을 위협하고 핵기술 수출도 자국 우선주의에 묶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민간군 복합형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제안했죠. 예를 들어 한화 파워 시스템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한 차세대 SMR 모델은 빠른 설치, 저비용, 해양 플랫폼에도 응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NATO 군사기지에 딱 맞는 솔루션이에요. 그렇다면 NATO 입장에서는 단순한 원자로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파트너를 확보한 거군요. 기존에는 워싱턴의 핵우산에만 의존했다면 이젠 기술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연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존심의 타격 아닙니까? 그 자존심의 타격, 상상 이상이죠. 백악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핵 공급망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방부는 SMR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 중단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유럽 각국의 반응은 미국 없이도 된다는 기류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기술 공동 개발을 강조해왔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일본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일본은 뒤늦게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과 수출 속도를 따라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정권은 이 상황을 지정학적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전략적으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손을 잡은 건 베이징 입장에서는 치명타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워싱턴을 제쳐두고 서울을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 선호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선언입니다. 두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해구산과 방위 체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왔고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생존 기반처럼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번 SMR 계약에서 이들은 전통적인 미국 방식을 뒤로하고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에 대한 책임 회피로 바뀌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더 이상 그런 불안정한 파트너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배신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격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NATO의 핵심 구조는 미국 중심이고 실질적인 군사력도 워싱턴이 제공합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단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SMR을 선택한 것뿐이지 완전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보기는 이르지 않을까요? 전략적 전환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명백한 첫걸음이자 상징적 탈미국화의 선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계약 발표 당시 한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다 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루마니아 역시 워싱턴은 말뿐이고 서울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계약 이상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정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동맹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실제로는 동유럽 핵심 국가들이 등을 돌린 셈이니까요. 워싱턴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혹시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번 계약에 대해 전략적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NATO 균열의 씨앗이 되었다. 백악관은 뒤늦게 SMR 기술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제안했던 SMR 모델은 아직 시험 단계이고 한국은 실제 설치 경험까지 있는 반면 미국은 전시용 모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의 전략적 움직임은 점점 서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도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밀접한 안보 관계에 있는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의 SMR 모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적 신뢰를 잃었고 내수 기반조차 무너진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한국형 차세대 SMR은 사우디, 체코, 카자흐스탄과의 협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은 기술적 자존심과 국제적 영향력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미국이 국제 원자력 기술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은 언제나 군사, 에너지, 기술 공급망의 최종 선택지였고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의존해왔죠. 그런데 이번 NATO SMR 계약에서 미국은 단 한 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도, 경쟁도, 중재도 없이 그저 대상 외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핵심 국가들이 미국 모델 대신 한국 모델을 먼저 도입했다는 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구조적으로 무너졌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입장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이며 NATO와의 조율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 협상 하나에서 빠졌다고 해서 미국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는 건 다소 과장 아닐까요? 그건 표면적인 해명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은 SMR 기술 그 자체보다도 누가 미래 에너지 안보 플랫폼을 주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선택에서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SMR 시장은 단순한 상업 모델이 아니라 전력망, 군사기지, 항공모함, 심지어 극지방 기지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전략 플랫폼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기술 리더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겠군요.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내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한국 계약 발표 후 곧바로 동맹의 배신이라고 말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이 NATO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죠. 심지어 미국 국방부 일부 관료는 이 계약을 미국 안보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략자산 재조정 등의 보복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보복이나 압박이 되려 미국의 고립만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동맹국이 독자적 판단을 한 걸 억지로 되돌리려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이 워싱턴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구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립적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 올라섰고 유럽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이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젠 한국의 모델을 분석해야 한다. 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캐나다 언론에서는 서울이 새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논평도 나왔어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 무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에너지 공급망이 끊겼을 때, 원전 대체가 불가능할 때 이 소형 원자로 하나가 군사기지 전체를 유지시킬 수 있고 해양 플랜트, 극지방 탐사, 심지어는 위성 발사 기지도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대형 고정형 원자로가 20세기 기술이라면
한국의 SMR은 21세기의 전략 핵심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발전소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함께 지정학적 권력을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SMR 개발을 꽤 오래전부터 시도해왔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홀텍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한국형 SMR은 뭐가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단지 먼저 수출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은 건 아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기술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의 SMR은 아직도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실제 운용 가능한 모듈화 설계를 바탕으로 실증 프로젝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공동 개발한 SRTK 모델은 순행식 냉각 구조, 긴급 차단 설계, 사이버 보안 연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사우디, UAE, 체코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미 한국 내 군사기지 일부에서 실험 가동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기술 패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원전 시장 점유율도 아직 높죠. SMR 기술 하나만으로 그 지배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방향성 문제예요. 미국의 모델은 여전히 대형화 중심, 복잡한 승인 구조,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설치, 모듈식 생산,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미국의 원자로는 최근까지도 기술 유출, 공정 지연, 정치적 간섭 등으로 신뢰를 잃었고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에서 완공까지 책임진다는 인상을 세계에 심어줬어요. 그러고 보니 바라카 프로젝트 때도 미국이 중간에 견제하려다 실패했었죠. 심지어 프랑스도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국 한국에 밀렸고요. 이번 SMR 계약은 그때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국형 SMR은 바라카의 연장선이자 진화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NATO라는 군사동맹이 직접 나서서 선택한 점이 중요해요. NATO는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계약 이행률, 그리고 지정학적 독립성까지 따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파트너가 아니고 일본은 사고 이력 때문에 불안하고 중국은 기술 신뢰도와 투명성이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고 더 나아가 NATO의 신기술 교범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K-핵 전략기술 독립선언은 단순한 국산화 슬로건이 아니라 국제 전략에서 한국을 핵심 공급자로 격상시키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군요. 외교, 경제, 안보까지 동시에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에너지 주권은 기술 주권에서 시작된다고 연설한 배경에는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KSMR은 더 이상 연구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수출, 외교, 군사작전까지 연결되는 21세기형 전략 플랫폼입니다. 미국은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계는 이를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지금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그 새로운 표준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국가일 뿐입니다. 지금 유럽의 에너지 지형도를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원래라면 프랑스 파리나 미국 워싱턴이 있어야 할 위치에 서울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핵기술 미국 또는 프랑스라는 공식이었지만 이제 핵기술 한국이라는 등식이 유럽 외교와 산업계에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주요 일간지인 슈피겔은 한국은 핵기술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고 미국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라고 보도했어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전략회의에서 서울 방문이 필수 코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이 그 정도 위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여전히 IAEA, OECD, NEA 같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수출입 통제 시스템도 워싱턴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상 한국이 부상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 권력 구조는 아직도 미국 중심 아닌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도적 틀일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SMR 기술 수요가 폭증하면서 누가 더 빠르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루마니아는 서울에 대표부를 상시 파견했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한국형 모델을 기준으로 기술 채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도 위에서 목소리를 내도 실전에서 고객들이 찾는 곳은 서울이에요. 그러면 워싱턴은 그야말로 형식적 리더로 전락한 셈이군요. 과거에는 기술 표준을 정하고 시장 질서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외면당하는 옵션이 되었다는 거네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의 변화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워싱턴이 지금의 상황을 일시적 이탈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이번에 NATO와 맺은 계약 구조를 보면 더욱 명확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교육, 유지보수, 사이버 보안까지 포함한 전체 운용 생태계를 설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설계해주는 수준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서울이고 협약의 기준 언어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해외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럽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특히 SMR이 필요한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나라들인데 서울이 그들에게 대체 미국으로 각인된다면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 자체가 이동할 수 있겠군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원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과 단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미국 모델이 아닌 한국형 모듈을 기준으로 입찰 조건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적 우월에 기대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서울은 상호 이익과 신뢰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건설 속도와 예산 투명성에서도 타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미국은 지금 고비용 저신뢰 구조에 빠져 있고 그 틈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서울과 NATO 간의 SMR 기술 협약이 발표된 직후 워싱턴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분노의 찬목소리로 이건 명백한 동맹의 배신이라 외쳤고 NSC 국가안보회에는 긴급 소집되어 한미 핵기술 협력 조항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더 나아가 한국과 NATO 간 기술 공유가 자국의 전략기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라 동맹체계 자체의 균열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단일 기술 계약 하나로 전체 동맹 구조가 무너진다고 말하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문제는 기술 계약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SMR 공급이 아니라 NATO의 전략 인프라 설계와 운용 시스템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장악해왔던 군사에너지 복합 플랫폼 설계 권한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건 사실상 동맹 지휘권의 일부가 넘어간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순한 산업 외교로 보지 않고 전략 주도권 탈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요.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력 시위? 외교 압박? 기술 보복? 아니면 단순한 비난에 그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백악관과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가 각각 따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오히려 정책 혼선이 심각합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SMR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고 국무부는 NATO 회원국에 비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기술 자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우려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 기술 독립은 동맹 해체를 뜻하는 것이냐는 식의 감정적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대응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독자 기술 개발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동맹국이 위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압박을 정치적 조종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기술 개발도 자력으로 진행해왔지만 미국은 그것을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자로 부품을 한국이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SMR 계약에 삽입하라고 압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술 주권을 침해하는 제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죠. NATO와의 SMR 계약이 발표된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 즉 EU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략 우산 아래 있던 EU 주요국들이 이번 사안을 통해 미국에 대해 기술적 실망을 넘어서 정치적 거리두기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라고 공개 발언했고, 독일 경제부 장관은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필요에 부합하는 중심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발언은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담당자가 브뤼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며 말한 한 문장이었어요. 워싱턴은 늦었고 서울은 준비되어 있었다. 이 한 문장이 유럽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기술과 안보에 강하게 의존했던 지역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건 내부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거 아닐까요? 단지 한국이 뛰어나서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유럽은 기술적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끊고 새로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일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항상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 장기 계약, 공동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등의 조항을 포함한 계약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고, 미국은 그 신뢰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EU의 반응은 단순한 기술 대체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축을 옮기려는 시도라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특히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을 선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자국의 원전 기술을 유럽 표준으로 만들려 했지만 실제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힘을 잃었죠. 반면 한국의 SMR은 설치 속도, 예산 투명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고, 게다가 한국 정부는 계약 체결 이후 유지 보수, 인력 훈련, 사이버 보안까지 포함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이나 프랑스를 밀어내고 서울을 선택한 건 단순히 효율을 넘어서는 체계적 신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유럽을 자연 동맹이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백안과는 유럽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지금도 유럽의 결정이 일시적 실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다릅니다. EU 내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공동 조달 시스템을 통해 한국산 SMR을 공유하려 하고,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는 한국 기업과의 독자적 양자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워싱턴에 대한 피로감이에요. 미국은 언제나 조건을 붙이고 내정 간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은 언제나 계약을 지키는 나라였죠. 이 상황에서 서울은 단지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 설정자,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도약하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기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고, EU는 그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개적으로 워싱턴은 느리고 복잡하다, 서울은 빠르고 신뢰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건 단순한 평론이 아니라 정책 전환 선언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핵기술을 넘어 전략 질서의 중심까지, 서울과 NATO 간의 SMR 기술 계약이 발표된 직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외교부와 총리실이 동시에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고,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발언에서 한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 전략 균형의 중대한 위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서방과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구조는 중국에 대한 전략 포위라고 격노했고, 환구시보는 서울을 워싱턴보다 더 위협적인 신흥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일본의 반응은 다소 의외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이자 기술 경쟁자이고 동시에 미국과 밀접한 안보 체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NATO와 계약을 맺은 것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민감함 이상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핵기술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민 반대가 강해 기술 개발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예요.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이후 국제 무대에서 신뢰도를 쌓아왔고 이번 NATO 계약은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된다는 글로벌 평가를 확정지은 상징이 되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에서 완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배제된 축이 되었다는 위기의식이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든지 미국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재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SMR 개발에 1조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미일 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워싱턴과의 기술 연계성을 복원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패자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미 시장은 한국 기술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고 유럽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까지 한국형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무엇을 하든 기준 설정자로서의 자리를 놓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단순한 외교적 항의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세, 한편으로는 견제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환구15와 CCTV를 통해 한국이 서방의 전략 도구로 전락했다는 대대적 선전을 하고 있고, 둘째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자국산 SMR 기술을 대규모 무상 지원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해요. 중국산 SMR은 국제표준 인증을 받지 못했고, 사이버 보안 문제, 부실 시공 논란,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신뢰도에서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질과 신뢰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SMR 계약의 첫 테이프를 끄는 이후 NATO의 다른 회원국들도 일제히 서울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는 이미 한국과의 양자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SMR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으로 확장 가능한 통합 에너지 플랫폼 개발을 한국 측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미국의 기존 에너지 전략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NATO 내부에서 에너지 안보를 자국의 독립 기반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전략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NATO 국가들이 이렇게 일제히 한국을 향해 쏠리는 데는 기술력 외에도 외교적 기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한국 기술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워싱턴이 자초한 피로감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SMR 기술 자체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선택의 기준은 누가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늘 통제의 동맹을 주장해왔지만 한국은 공존의 파트너십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헝가리는 한국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재 양성 협정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KRI,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NS,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3개월 만에 완성해서 제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일한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하죠. 신뢰가 축적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NATO는 이제 기술뿐 아니라 협력 모델 자체를 한국식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십 모델로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된 셈이죠. 맞습니다. 이미 NATO 에너지 안보부서에서는 SMR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이며 한국형 모듈을 기준으로 NATO형 SMR 운용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사양 변경이 아니라 NATO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규범 설정자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NATO 사무총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외부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내재화된 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의 기술이 단순 수입품이 아닌 NATO 작전의 일부가 된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NATO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부상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견제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은 NATO의 서울 의존도 증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NATO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동맹체계 내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비판이 나올수록 유럽은 더 빠르게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원하는 건 위협이나 압박이 아니라 실행력과 투명성,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그것이 NATO의 선택을 가속화시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SMR 수출은 단순한 기술 외교 성과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폭발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SMR 관련 신규 계약 규모는 약 12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계약 건수는 총 17개국 38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중 70% 이상이 NATO 및 유럽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중동과 동남아, 남미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6년까지 SMR 수출이 연간 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을 모두 합친 수출액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수출 산업의 새로운 기둥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틈새 시장 선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되는 수준이네요. 특히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공급망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과 달리 SMR은 완전한 내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겠죠. 맞습니다. SMR 산업은 R&D부터 설계, 제작, 시공, 운용,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공정이 국내 기업과 기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하나파워시스템,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등 150개 이상의 중견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된 고용 창출 규모만 약 7만 6천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여기에 더해 지역 경제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남 창원과 울산 지역은 SMR 부품 생산기지로 재편되면서 청년층 귀향 증가, 부동산 회복, 소비 상승 등 복합적 경제 효과가 관측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수출 증가뿐 아니라 내수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네요. 특히 수도권 중심 경제 집중화가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에서 지방 중심의 SMR 산업은 균형 발전의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조선업이나 중화공업이 지방산업을 떠받치던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의 SMR 산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를 지방에 심는 구조예요.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기술 설계가 지방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SMR 특화 대학원을 울산과 경북에 설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주거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중앙에서만 통제하던 산업 구조를 지방 분산형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 경제 시스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장세라면 외국계 자본의 대거 유입도 예상됩니다. 특히 유럽이나 중동 자금이 한국의 SMR 인프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은 한국 SMR 산업단지에 대한 지분 참여와 공동 개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연합을 형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본이 기술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자본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MF와 세계은행도 한국의 SMR 수출을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지원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향후 외교적 지렛대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행사해온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는 이른바 해구산이었습니다. 유사시 미국 본토의 전략 핵무기를 통해 방어를 보장해주겠다는 이 구조는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NATO와 아시아 동맹 질서를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SMR 기술이 NATO 국가들의 독자적 원전 에너지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동시에 군사기지의 에너지 운영과 방어 체계를 대체 가능하게 만든 순간 미국의 해구산은 실질적인 전략 효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핵전력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SLBM 잠수함,
핵탄두 보유량은 세계 최정상이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억지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물리적 보유량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억지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동맹국 방어 공약이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특히 NATO 내에서는 미국이 진짜 방어에 나설까? 라는 의심이 깊어졌어요. 이럴 때 한국이 제공한 SMR 기반 에너지 방어 융합 플랫폼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탈미국 전략의 기술적 실현수단이 된 겁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는 대신 SMR 설치와 EMP 대응형 전력 체계를 한국과 논의 중입니다. 이건 상징 이상의 전략적 변화예요. 이 상황은 미국으로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핵억지 시스템이 동맹국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기존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이 상황을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닌 전략 주도권 상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SMR은 단지 민간 기술이 아닌 제3의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상원군사위원회는 해구산 유지 비용 대비 효용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해구산이 전략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즉 동맹국들이 실제로 자체 억제 플랫폼을 구축해버리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한국은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수단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게 결국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견제 혹은 보복적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단순한 SMR 수출이 아니라 핵억제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기술이라는 인식이 퍼졌다면 워싱턴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핵공유 모델 재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NATO 동맹국과의 핵정보 공유를 제한하거나 나아가 한국의 군사기술 수출에 대해 이중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유럽 내에서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최근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의 해구사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신뢰는 기술 제공자에게 간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술의 시대에는 상징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억지력을 실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국가는 매우 드물고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되겠네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동맹 내 신뢰라는 세 축을 통해 해구산에 의존 없이도 독립된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맹을 지배하던 방식, 즉 안보를 줄 테니 기술과 정책을 따라라는 공식을 깨트리고, 한국은 기술을 줄 테니 신뢰와 파트너십을 나누자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졌고, 한국의 플랫폼은 핵억제 전략조차 대체 가능한 수준에, 워싱턴이 그토록 자랑하던 절대 기준의 시대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NATO의 기술 협력 중심이 서울로 이동하고, 유럽연합이 미국 대신 한국을 에너지 파트너로 명시하고, 아시아의 전략 구도마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술적 기준도 아니고 정치적 방향타도 아니며 전략적 보호자조차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지금 서울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지역의 부상이 아닌 세계 질서의 중심 좌표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단지 기술 협력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시대가 끝났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건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더 충격적인 겁니다. 냉전 이후 워싱턴은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기술이 곧 미국, 군사력이 곧 미국, 글로벌 리더십이 곧 미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징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동맹에 대한 조건부 방어, 기술 독점의 무능,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하지 않는 습관이 미국의 상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시보다 실적, 구호보다 납기, 통제보다 신뢰를 보여주며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 기준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워싱턴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르는 권위가 아니고 서울은 더 이상 승인받아야 할 후보자가 아니니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중견 국가들은 워싱턴이 정한 틀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틀 밖으로 나가 오히려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그 규칙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나머지 국가는 그걸 수입하거나 복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NATO의 기술 구조를 제안하고 EU가 예산을 배정하고 중동이 먼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이 강력한 정책 전환을 통해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없을까요? 문제는 미국이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세계는 이미 다른 선택지를 경험해봤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없어도 된다는 실질적 경험치를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 남미 국가들까지 획득해버렸어요. 이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 행위자들이 미국을 선택지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다시 리더십을 주장하더라도 그 자리는 이미 한 번 비워졌고 지금은 서울이 앉아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금 서울은 단순한 국가 수도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가, 기술 관료, 군사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방문 일정을 잡는 도시, 협상의 기준이 되는 도시, 기술 주권과 외교 신뢰의 거점이 된 도시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과거엔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먼저 찾던 국가들이 이제는 서울로 직접 연락하고 먼저 협상 제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울은 약속을 지키는 도시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는 데는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제3의 선택지로 서울을 찾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 강점입니다. 서울은 비지배적 중견 강국으로 기존 질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언제나 선택하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따르라고 압박했지만 서울은 함께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신뢰의 격차를 낳았고 지금은 그 신뢰가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남미 국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구조, 인재 양성, 정책 협력 등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서울에 요청하고 있어요. 최근 사우디가 기존의 미국 주도 원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과 단독 기술 공유 계약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국가와 관계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과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균형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핵심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강대국 질서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자립적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질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의 SMR 공동개발 MOU에는 미국 지휘와도 일부 기술 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는 일본 히타치 그룹이 간접적 부품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서울은 단독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략적 설계자 역할을 통해 관계망을 다층적으로 엮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이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 협약과 제도 설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가 올 수도 있겠군요. 한국형 모델을 표준화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고요. 이미 그런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의 SMR 설계 기준을 검토 중이며 아프리카연합 AU는 한국의 원자로 운용 시스템을 대륙 내 15개국에 적용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한국형 에너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 맞춤형 프로젝트의 투자 검토를 시작했고 중남미개발은행은 서울 에너지 프레임워크를 공동 제안하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기술을 넘어서 규범과 제도의 중심으로 서울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이 찾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 다시 말해 요청을 받는 도시가 된 거군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EU가 기준을 만들고 한국은 맞춰야 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가 검토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서울은 지금 조율자이자 설계자이며 동시에 공급자와 신뢰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 투명성, 실행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있고
이 구조를 통해 한국은 기존 강대국이 제공하지 못한 협력 방식 즉 강요 없는 신뢰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서울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동맹 구조에 한국의 SMR 기술은 더 이상 민간 에너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기를 만드는 원자로가 아니라 에너지 군사 융합 기반의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NATO와 체결한 계약에는 이미 군사용 전력망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SMR을 지하기지, 이동형 통제소, 무인 방어 시설 등에 연계하는 실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발전기를 넘어선 작전 가능 에너지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 작전의 생명줄이자 사이버전 및 EMP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독립형 원천 공급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SMR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군사전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이런 기술적 융합을 미국이나 러시아만이 독점적으로 시도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방위부는 한국과의 협약을 통해 SMR 기반 작전 지휘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체코와 루마니아도 방공망 통제센터에 SMR 백업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NATO 내 일부 국가는 이 기술을 함정이나 잠수함 또는 대형 무인 해양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서 한국 기술이 군사작전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간용 원자로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국제 규범이나 확산 우려 같은 이슈는 없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매우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의 방어적 군사 활용은 허용하지만 공격 무기화는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UN 군축기구와의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모든 SMR 수출 계약에 비공격적 사용 및 국제감시 수용 조항을 삽입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의 SMR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의 군사용 원자로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받고 있으며 무기화 우려가 적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수출이 아니라 국제 안보 환경의 재구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군요. 나토뿐 아니라 중동이나 동남아에서도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과 연계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군사산단에 한국 SMR의 전력 기반을 도입하고 있으며 UAE는 해상 경계 플랫폼과 항공기 통제 시설에 이를 연동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남중국해 인근 군사기지 자립전력망 구축에 한국 기술을 요청했고 말레이시아는 국방부 산하 사이버 보안센터의 전력 시스템에 한국형 SMR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단순히 발전소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전술 운영, 사이버 방어, 통신 유지 등 복합 작전에 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향후 한국이 국제 군수 시장에서도 기술 중심 국가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특히 기존의 무기 수입국에서 작전 시스템 수출국으로 지위를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탱크, 포, 전투기만을 판매하는 국방 파트너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전술 환경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 중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MR을 포함한 에너지 기술 융합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수출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전략적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고 동맹의 심화를 유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와 안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이 구조야말로 지금 세계 각국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이며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서 군사 전략에 2025년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SMR 파트너십 정상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수입하지 않고 설계합니다. 기술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기술의 기준이 되는 국가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서울시대의 서막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42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했고 21개국이 한국과 새로운 에너지 기술 안보 삼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끝났고
서울 프레임워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연설은 단순한 행사성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의 틀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의 방향을 묻는 시점에 도달한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한국은 늘 G2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고 기술 이전과 인증, 규제 기준에서 외부 권위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중남미, 중동, 동유럽,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먼저 표준 제한을 요청하고 협약 조건을 한국 모델에 맞춰 조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더 이상 글로벌 시스템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이자 공급자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성과 위에 세워진 자격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외교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의 외교, 산업, 군사 전략이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통합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예전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제품이나 제조를 의미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과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K에너지, K시큐리티, KSMR, K커맨드 같은 용어들이 이미 국제회의에서 공식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서울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인 인프라와 기술 지원 체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NATO는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명시하고 연례 기술 보고서에 서울 모델이라는 장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화된 국제 신뢰 체계 속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연설은 단순한 임기 중 업적 과시가 아니라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중소국, 개발도상국, 심지어 기존 강대국 내부에서도 서울식 방식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 시대의 본질입니다. 기술의 소유가 아닌 공유, 통제의 리더십이 아닌 실행의 신뢰, 압박이 아닌 선택의 설계. 이 세 가지 철학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고 세계는 그 철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경제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질서 혁신의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실패한 영역 투명성과 실행력의 균형, 전략과 민간의 융합, 속도와 안정의 조화 이 모든 걸 서울이 해냈고 세계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서울은 세계의 심장으로 뛸 자격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